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환경보건학 보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는 지금 처음 만나는 건데 이 온라인으로 제가 지금 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시작할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갖고 와서 보여줄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의를 좀 색다르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나라에는 한국환경연구원이라는 KEI라는 곳이 있습니다. KEI는 국가의 어떤 연구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환경 안에 있는 범위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기초연구, 기본연구, 일상연구부터 시작해서 정기적인 것부터 독특한 어떤 특출난 연구 부분까지도 다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 연구기관 안에서 2021년부터 2027년 그리고서 나아가 2030년대까지의 앞으로의 이런 환경 분야에서의 연구 로드맵이 국가에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 좀 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게 될지에 대한 것을 나와 있는 이 보고서입니다. 현재 이 보고서는 KI의 그 사이트에 가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다 보실 수 있고요. 다운을 받아 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그 환경의 많은 분야 중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환경보건 분야입니다. 우리과는 환경보건학과죠. 네, 환경보건학과인데 사실은 보건 계열에 있어서 이제 보건환경학과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죠. 근데 환경보건 분야 안에서 사실은 늘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코로나라는 어떤 대국민에 대한 그 치사율을 높였었던 그 위험도가 있었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생활에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된 생활에 아직 고착이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배달의 문화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근데 배달의 문화가 되면서 우리는 폐플라스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나타나게 됐죠. 이처럼 이제는 보건만 전문가가 아니고 환경만 전문가가 아니고 바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환경 보건에 대한 전문가로서 앞으로 27년 더 나아가 2030년까지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신 이후로부터도 충분히 영향력 있게 어떤 것을 연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서 채용이 될 수 있는지를 전반적인 로드맵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는 너무나도 다르게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많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거에 맞게 가는 분야이다 보니까 어떤 규제나 법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도 여러분들한테 꼭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희가 보강을 2주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진도를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쁘게 같이 따라준 만큼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거 안에서 사실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마지막 파트에 이런 정책 관련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졸업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서 환경보건 쪽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는 방향으로 수업을 좀 보시면 좀 더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환경보건 분야의 연구 로드맵인데요. 이 관련돼서는 이분들이 다 지금 전문가라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죠? 이런 거는 그죠? 환경보건 분야에 대한 연구 로드맵이다. 이런 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양원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여기 연구위원 연구 책임자로서 있으시고요. 그분들에 따라서 다른 분들이 같이 연구를 했었던 결과표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의 연구 로드맵의 첫 번째 목표는 뭘까요? 국가가 말하는 어떤 환경 보건 분야에 대한 목표는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모두가 건강한 환경 보건의 통합 안정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모두가 건강한 환경 보건의 통합의 안정망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사실은 정말 많은 것들을 막지 못했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선 경험이 된 것 같아요. 모두가 건강한 환경 보건의 통합 안정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 안정망을 결국에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건강한 환경보건의 통합 안정망을 구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유해인자 관련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리 체계 강화라는 거 했을 때 제가 마지막에 그 연구의 분야에서 보건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도 코호트 연구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강화가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환경보건 정책의 내재화를 위한 이건 다 필요 없고, 생활 속의 유해인자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죠. 옛날에는 없었었던 물질들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생겼다. 여러분, 우리 발표했었던 어떤 알데히드도 마찬가지였고요. 포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여러 가지의 어떤 종류들이 사실은 알지 못했던 어떤 우리의 보건적으로 피해를 입고 해로운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유해인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희 조언에 발표했었던 것들 중에서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입덧을 했을 때 그 약을 먹으면 엄청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해서 그걸 먹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모두 다 기형아들을 이제 낳게 되면서 문제가 됐었던 어떤 거요?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있었죠. 탈리도마이드 사건에서 나오게 됐었던 그런 물질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생활 속의 유해인자를 관리 기반으로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어떤 연구의 로드맵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으로 퀴즈를 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유의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뒀을 때 우리는 크게 전략을 이제 몇 가지를 세웠어요. 첫 번째는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관리 기반의 구축입니다. 여러분,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관리 기반 구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말고 이 신규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신규에 대한 것가 있는데 이 신규 환경 유해인자가 어때요? 출현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탄소 중립 달성과 급격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보건 분야의 관련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는 어떤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어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는 뭐든지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환경보건의 안정망을 고도화한다라는 건 어떨까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의미인데 그 업그레이드가 어떤 거죠? 바로 통합적인 거를 한다는 거죠. 이 신규에 따른 어떤 유해인자와 모든 출현에 따른 물질들이 결국은 기후와 하나 둘 셋 모두가 다 연결된 통합적인 안정망을 구축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비가 뭐 50mm 강우가 굉장히 폭우처럼 쏟아진다. 여러분 50mm 정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서 비가 좀 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10에서 한 15m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50mm면 거의 폭우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50mm 정도가 오는 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후에 따라서 영향을 맞췄을 때 어떤 유해인자들이 어떤 바이러스를 조금 일으키더라. 뭐 비가 오고 뭐 기온 떨어질 때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뭐 와전이 되고 우리의 몸안에 다 이제 들어오게 돼서 우리는 어떠한 현상을 다 겪게 되면서 호르몬 부분도 그렇고 어떠한 질병도 그렇고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통계치 그걸 것들을 다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으로 신뢰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어떤 그런 안정망을 구축한다는 게 저희 두 번째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밀착형이에요. 생활 밀착형이라는 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충분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생활 속에 유해인자들이 있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 참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정책의 건강을 고려하는 촘촘한 생활 밀착형 쪽으로 전환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거버넌스 확립이라는 거는 어떤 조직을 구성을 한다는 건데 그 조직 구성 안에서 충분하게 국민들도 다 활용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생활 밀착형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 세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상세하게 좀 들어갈지 좀 볼게요. 모든 연구에 대한 보고서는
큰 꼭지를 앞에 두고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의 논리 방식을 따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있죠? 환경보건의 통합 안전망을 구축을 하겠대요. 여러분 통합 안전망을 구축을 했던데 이 통합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조금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방안의 말이에요. 이 통합은 어떤 게인지 볼게요. 새로운 어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거. 왜? 우리는 아까 뭘 한다고? 기후를 봐야 된다고. 기후에 따라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환경보건 자체에 어떤 정책이 있는데 정책의 내재와 정책이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생활 속에 유해인자들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아까 첫 번째 저희 방금 제가 읽었었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죠? 환경보건의 관리 기반을 구축한대. 어때요? 미래를 위해서요.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여러분. 우리 유해인자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게 얼마나 이슈적으로 대응 방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환경 유해인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줘야겠죠. 두 번째는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탄소가 중립이 되면 당장 우리가 쓸 수 있는 석탄과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없는데 그 탄소의 중립이 됐을 때 기후 변화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거기에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야 될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환경보건은요 굉장히 정책적 사회적으로도 연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 범위를 보다 조금 더 통합적으로 안전망으로 구축을 한다라는 목표의 이 첫 번째 전략이 있었고요. 두 번째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떻죠? 여러분 환경보건의 안전망을 고도화한다라고 합니다. 고도화라는 거죠. 업그레이드 시킨다는데 어떻게 고도화를 시킨대요? 어떤 미리 갖고 있는 선제적 환경 유해 인재에 대해서 감시 체계를 고도화한대요. 조금 더 아주 강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그 최근에 코로나 발생을 했는데 코로나가 한 번 우리가 걸리고 나면 두 번은 안 걸린다. 이거 아니죠. 두 번도 걸릴 수 있고 세 번도 걸릴 수 있고 네 번도 걸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가 한 번 걸리면 그 다음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론 결국 이게 백신의 이론이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약에 충분히 사실은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나와 있는 백신은 그 전에 알고 있었더라면 여기에 대한 감시 체계를 바로 했었더라면 우리가 굳이 이런 백신 맞아서 부작용 나타날 필요 없죠. 예, 그것처럼 환경보건의 안정만 고도화하는 선제적인 어떤 유해인자에 대한 감시 체계를 고도화를 해서 좀 더 매끄럽게 이행을 하기 위함을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보건의 대응 기반 강화입니다. 여러분 환경보건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역환경보건 정책 기반을 구축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중앙행정본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우리나라에 전체 많이 환경부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죠? 환경부에는 사실은 각각에 있는 청들이 있어요. 뭐냐면 한강 유역환경청, 뭐 영산강 유역환경청, 낙동강 유역환경청, 뭐 대구 유역환경청 각각의 모든 지자체에서들이 청을 이뤄서 환경부라는 것을 대표하는 소속기관들로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어떤 정책을 강화를 한다는 것은 이들 사이에 대한 연결고리를 굉장히 강하게 한다라는 의미고요. 강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소통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한다라는 의미죠. 예, 지역환경보건의 정책을 더 강화를 해서 각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소통을 더 원활히 한 다음에 이곳에서 각각 지역적 특징마다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강화를 기반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세 번째로는 생활 밀착형이 있어요. 생활 밀착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프고 언제 어떻게 어떤 것을 했었을 때 내가 이런 증상이 나거나는 굉장히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뭔가 선택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간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생활 밀착형의 환경보건관리 기반의 구축은 어떻게 보면 수용체 중심 하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에 대한 것들로 그대로 가야 되고
그리고 생활 환경을 중심, 실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접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환경보건 정책의 전 과정에 대해서 다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2027년, 더 나아가 2030년까지는 다음과 같은 이 세 개의 핵심 전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환경보건의 모든 정책과 모든 그 경제나 경영들이, 환경에 관련된 경제나 경영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이 전략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전략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부터 뭘 해야 될지를 볼게요. 첫 번째 꼭지인 미래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반을 구축할지에 됩니다. 첫 번째는 환경유해인자예요. 예, 여러분, 환경유해인자가 있는데요. 환경유해인자의 이머징 나타나고 있는 이슈의 대응 방안입니다.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해요? 마련한대요. 환경에 유해하게 나타나고 있는 인자들을 우리는 대응 방안을 마련한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게 나올까요? 이 환경유해인자가 어떤 건지가 우린 제일 먼저 나올 거고, 죄송해요. 어떤 게 이게 아니죠. 어떤 건지가 우리는 이게 무엇인지가 나올 겁니다. 무엇인지가 나올 거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볼게요. 우리가 왜 이걸 나가게 됐는지 볼게요. 기후변화, 팬데믹 등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었어요. 우린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환경적으로도 되게 불확실성하게 많아졌어요. 비가 막 기상캐스터가 기상청에 아무리 얘기했는데 비 막 그대로 안 오고, 막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막 5일 뒤에 오고, 오늘 안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폭우 쏟아져서 막 홍수 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잦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기존의 대기물,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물질들 외에도 굉장히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뭐 환경 문제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생활화학 제품들 중에서도 건강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어떤 새로운 물질이 배출돼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을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뭐 가습기 살균이 제일 뭐 많이 와닿으시죠, 여러분? 네.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그걸로 인해서 뭐 치사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우리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환경 문제들에 대한 생활화학 제품들에서 건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것들이 나왔었던 것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내 공기에 대한 어떤 소음, 그리고 진동, 빛공해, 악취, 라돈. 여러분,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다 배웠던 거죠. 기본적으로 보건에서 되게 많이 얘기를 쓰는 건데, 환경보건 쓰는 건데, 이때 일상생활 국민에 직접 체감이 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환경 문제들로 인해서 사회 갈등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나, 수용제를 중심으로 한 보건환경 정책 시행은 아직 미흡한 설정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제가 그때 한번 어떤 산업보건을 했을 때,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학자가 나와서 우리 그 유튜브를 한번 같이 봤었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역사가 굉장히 깊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겪게 되고 있는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보건학적 측면에 안전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노조가 생기기도 하고 사회적인 갈등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이 시행이 되는 게 얼마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게 다 만족스럽지가 못하기 때문에 미흡하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융복합 신소재나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한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물질들로 가능한 건강한 피해가 이제 진단과 점검적인 개발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플라스틱 사용 속도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지만,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나노물질로, 우리가 막 그런 말, 여러분 막 공익방송 들어보셨나요? 뭐 여러분이 물 한 컵에 먹는 거 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죄송해요. 개발 속도가 더딘 설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신규 환경 유해인자들은 어떻게 보면 오염원과 분포역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이게 정책적으로 민감한 대응이 필요가 있어서 이걸 마련해야 된다라고 국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환경 유해인자가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니터링을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여러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추적한다는 거예요. 추적하고 관찰한다는 거. 그리고 흔히 말하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실험한다는 얘기예요. 실험해서 내가 어떤 실질적인 데이터를 뽑아낸다는 겁니다.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세부 과제가, 국가 과제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어떤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변화와 신규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 고도화. 제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모니터링 한다는, 발견하는 걸 추적하는 거에서 원래 나와 있는 그 화학물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에 관련된 거를 이제 건강 위험과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요. 신규에 관련된 모니터링의 체계를 기반을 구축합니다. 기반을 구축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라는 신규의 물질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한다는 거죠. A가 여기서 발견이 됐다. 그러면 내가 언제 물가 원칙에 의해서 내가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그 모니터링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냐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3번 뭐 채취를 해라. 아니면은 뭐 가장 기온이 올라갈 때 뭐 얘를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아니다. 뭐 얘는 비가 올 때 해야 된다. 뭐 아니다. 얘는 실내 온도가 뭐 20도씨 이상일 때 해야 된다. 이렇게처럼 모니터링을 할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니터링의 기본적인 베이스 조건을 깔아주고 거기에 그 구축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어떻게 이 신규 환경 유해인자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본다라는 거죠. 예, 그러려면 이 모니터링에 대한 어떤 근반적인 지식들이 다 들어가야겠죠. 두 번째는 환경 유해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건데요. 환경 유해인자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할 때 어떻게 될까요? 신규가 어떤 게 있는지를 알려면 주요 그 환경 보건의 이슈 도출. 지금까지 했었던 것 중에서 환경에 이슈가 되었었던 물질들이 뭐가 있었는지에 대한 신규에 대한 물질들을 한번 현황을 조사를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현황을 조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니터링을 하고 위해성 평가를 한다고요. 얘가 얼마만큼의 우리한테 어떤 위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위해의 정도를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로드맵을 마련할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유행인자가 있는데 그 유행인자를 내가 갖고 나서는 내가 만약에 치사율이 높아서 내가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면 그때 내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얼마이며, 그리고 내가 이게 어느 조건에서 이렇게 치사율이 높게끔 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유해인자에 대한 발생부터 내가 이것을 겪게 되고 나중에 그 죽음의 치사율까지 이르길 때까지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그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연구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팬데믹 등으로 부상하는 유해인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해서 부상해서 어떤 전염병으로 오게 되는 그 부상하는 유해인자의 관리를 원헬스의 발행 방안을 말해요. 원헬스라는 게 어떤 말일까요? 이 밑에 한번 읽어보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 팬데믹에 관련된 그 변화로 발생하는 유해인자가 있고요. 그 리스크를 모니터링을 체계해서 구축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축을 하게 되면 이 원헬스 기반의 환경 유해인자의 관리 책임의 적용 방안 및 팬데믹의 대응 방안을 제시를 하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건강성 기반으로요. 내가 유해인자를 관리를 하겠다는 그 적용 방안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였을 때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이머징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거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황 필요성이나 세부 과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좀 어떠세요? 미래 사회의 대응을 위해서 환경 보건의 관리를 기반을 구축한다라는 거는 제일 첫 번째로는 얘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철저하게 보겠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해서 나왔을 때 어떤 조건으로 나왔냐라는 거죠. 얘가 더워서 나왔는지 비가 많이 나와서 나왔는지 아니면 공기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공기 질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건지 토양에 의한 어떤 오염도 지하수 때문에 그런 건지 기타 등등 모든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조건을 체계화를 한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링을 체계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어떤 기반을 구축하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특징 꼭 알아두세요. 어떻다고요? 이 첫 번째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환경 보건의 관리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때요? 내가 신규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죠? 신규에 대해서 화학물질이 나온 게 무엇인지, 그게 어떤 물질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물질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을 얘기합니다. 배경의 컨디션을 얘기하는 건데 그 배경의 컨디션을 보고 우리가 어떤 것들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기준을 확립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했을 때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이 조건에 따른 우리는 방안을 마련해서 즉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렇게 크게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의 관리 기반을 구축해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은 요 세 가지의 꼭지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저희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차수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